안녕하세요. 그책방입니다. 오늘은 김춘규 작가의 청상아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집 회 떠주는 고깃배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삶의 터전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상아리와 인간의 고단한 삶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연민과 동질감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청취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상아리 김춘규 파도덩이가 장거품을 거느리고 하얗게 밀려든다. 물안개가 이물로 치솟아 오른다. 나는 고개를 뒤로 돌린다. 방금 지나온 바닷길이 보인다. 이물과 고물에 썰린 물결들이 선명하게 흰 거품을 내며 갈라진다.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물고기들이 미친 듯이 수면 위로 뛰어오르거나 비릿한 냄새라도 풍겨야 한다. 혹시 백기를 잘못 든 걸까? 해도를 집어든다. 섬과 해로가 표시된 지도엔 수많은 깃발이 사방으로 퍼져 있다. 붉은 펜으로 표시해 놓은 깃발은 고깃대의 길목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늘 바닷길을 헤치며 고깃대의 들머리를 지도에 표시했다. 나는 바닷길이 어둡다. 여러 번 갔던 곳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처음 가는 곳처럼 낯설다. 아버지는 지도에 표시된 섬들을 하나씩 손으로 짚어 보였다. 하루아침에 뱃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해도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지도다. 네가 간직해라.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배를 몰고 다녀봐야 뱃길도 친숙해지는 법이다. 바닷길은 눈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 제일이야. 아버지는 항상 바다에서 살았다. 때때로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기도 했다.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늘 얼굴을 마주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각각 욕실이 딸린 방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을 잤다. 하긴 그것이 별로 이상할 것은 없었다. 뱃사람의 일상이기도 했다. 다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뒤부터 나는 조금 분주해졌다. 바다로 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어머니는 뱃일을 배우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약간의 거짓말을 했다. 공부에 취미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선배들도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뱃일을 배우고 있다고. 그것은 꼭 거짓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선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훔쳤다. 나는 짐짓 태어난 척 입꼬리를 들어 올렸다. 어머니는 알아서 하라며 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니가 서운한 표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던 날, 왠지 모를 후련함과 해방감을 느꼈다. 어쩌면 어머니는 내가 도시에서 바다 삶을 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삶이 그랬다. 병든 물새처럼 납작 웅크린 초라함과 제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연함이 있었다. 바람이라도 건들 불어오면 눈물 송이라도 흘릴 것 같은 찡한
바다 삶이기도 했다. 발갛게 달아올랐던 집어등이 식으면 대충 끼니를 때우고 토막잠을 청했다. 아버지가 헤치던 바닷길은 멀고도 지루했다. 별들의 까물거림을 보고 파도 소리의 길고 짧음을 귀로 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여느 바다 생물과 같은 종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눈동자엔 늘 파도가 거꾸러져 뒹굴었다. 나는 아버지의 눈빛, 몸놀림, 그 어느 것 하나도 공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단 하루도 무태 머물지 않았다. 언제나 바다와 살을 섞으며 뒤척였다. 때로는 고개를 치켜들고 한동안 비린내를 음미하곤 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바다는 이기적이었다. 자신의 노른 품 안에 안긴 뱃사람들에게만 속곳을 조금 들춰주었다. 알몸을 보여주는 법이 없었다.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어하다가도 심연에서 뒤집혀 끓어오르며 난폭하게 굴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술을 마셨다. 바다가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해도 위에 붉은 펜으로 표시해 놓은 어장 주변을 맴돈다. 준악 상자가 흔들린다. 바늘과 봉돌이 시계 방향으로 가지런히 꽂혀 있다. 다른 상자에도 준악 바늘이 동그랗게 박혀 있다. 나는 준악을 던지기에 적당한 물길인지 조류의 흐름을 살핀다. 엔진 기어를 저속으로 고정한다. 고깃배가 전진 기어를 받아 밀항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배의 속도에 맞춰 준악을 휙휙 내던진다. 손목에 스냅이 좋다. 장어살을 끼운 낚싯바늘이 천천히 가라앉는다. 아버지는 늘 장어로 미끼를 만들었다. 장어의 입질이 예민한 탓이었다. 조금이라도 미끼에 이물감이 느껴지면 곧바로 뱉어버렸다. 때문에 낚싯바늘을 감싸듯 미끼를 매달아야 했다. 아버지는 늘 낚시를 덥석 삼킨 놈들을 끌어올리며 말했다. 장어가 장어 맛을 알면 꼭 장어 미끼에만 입질을 하는 법이지. 아버지와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나도 장어를 미끼로 사용한다. 특유의 비린내가 좋고 살점이 준악 낚시에 잘 감기기 때문이다. 두툼한 장어 살점은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교묘하게 감추고 녀석들을 기다린다. 간혹 뭔지도 모르고 준악 낚시를 한 입에 삼킨 놈들이 피를 토하는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다. 바늘이 목구멍에 박히는 순간 본능적으로 팔딱거려 보지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 6상자에 빼곡히 담긴 준악을 다 던져 놓았다. 손목이 뻐근하다. 나는 처음 던져 놓았던 부표 쪽으로 배를 mon다. 조그마한 불알등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떠밀리다 다시 되돌아온다. 나는 찬찬히 바다를 살펴본다. 굵은 너울이 굼실굼실 밀려든다. 슬픈 목소리로 애원하듯 해조음이 가슴팍을 파고들기도 한다. 뱃사람은 만선의 꿈을 먹고 산다. 하시철의 돈벼락은 끊기고 항구의 화사함은 빛이 발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팍엔 그때의 풍경이 시방인 양 살아있다. 바다의 허리춤을 붙잡고 사는 방식이 아비의 아비와 같은 탓이다. 태양에 이끌린 밀물의 찰랑거림이 귓속을 파고든다. 큰 바람이 불 징조다. 바람 속에
허옇게 뒤집힌 바다가 끓어오르고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태양빛의 까물거림과 바람 소리는 상관 관계에 있다. 그것은 바다의 숨결이다. 나는 그런 바다가 싫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뒤부터다. 어장은 아버지의 주업이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끈이었다. 그렇지만 모진 풍파를 이겨내는 삶이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었다. 새벽부터 안개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던 아버지는 이런저런 나래를 펼쳐 보이며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그 모습이 더욱더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바다에서 살아온 삶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텐데 어느 한 구석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모진 외로움과 고단함을 감추고 야무지고 당찬 모습만 보여주려 애썼다. 그러나 얼굴을 쪄오는 여름 태양볕 아래서 아버지가 배고픈 토막잠을 잤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시침과 분침이 정오를 넘어서고 있다. 바다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노출된다. 오전의 일조량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렬한 땡볕이 고스란히 바다를 비춘다. 이랑에는 갈매기 떼가 앉아 있다. 녀석들이 부리로 먹이를 쪼아 올린다. 바다 위에 옹색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갈매기는 뱃사람들과 번지수가 같다. 때로는 먹은 탐지기 역할도 한다. 갈매기는 고기 마리가 헛되이 썩어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고공을 비행하면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비린내를 귀신처럼 포착해낸다. 오직 후각과 시력에만 의존해 물고기를 찾아내는 물새들. 반질반질한 안구와 샛노란 테두리 위에 뻥 뚫려있는 구멍으로 먹잇감을 찾아내는 녀석들이 부럽다. 정막이 깨진다. 물새 한 마리가 꽁지깃을 털며 날아간다. 나는 바다를 휘둘러 본다. 윤 선장이 부리는 고깃배가 이랑을 가르고 있다. 탄탄한 체격을 지닌 그가 손을 흔든다. 윤 선장은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뱃일을 배웠다. 어떤 날은 배에서 먹고 잤다. 거기엔 험한 바다와 대거리하는 윤 선장의 가쁜 숨결이 녹아있다. 배를 가지지 못한 그는 파도를 보듬고 혹은 폭풍우에 차이면서 배에서 한 해를 낳았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선장을 맡았다. 아버지가 선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었다. 선주들은 아버지의 추천만으로도 만선을 확신했다. 윤 선장은 뛰어난 어부였다. 바다를 헤치기만 하면 엄청난 고기마리를 잡아 올렸다. 선주들도 놀랄 정도였다. 더구나 윤 선장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 집 가장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 윤 선장이 이강망 쪽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나는 멀어지는 배를 보며 입술을 깨문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집 가장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윤 선장이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가 시장에 생선을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윤 선장은 얼마간 생활비를 대주었으며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도 윤 선장의 배려 덕분이었다. 윤 선장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 그의 인품 때문에 어머니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상황이 매우 모호했다. 윤 선장과 어머니는 모텔에 딸린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들이닥쳤다. 세상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년이 다 있을까? 똥물에 튀겨도 시원찮으려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욕실하려나?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내가 니년 먹고 살라고 시장통에 자리도 만들어줬는데 남편까지 넘봐? 니년 남편 하나로는 부족해? 오늘 한번 죽어봐라. 어머니는 윤 선장 부인 손에 질질 끌려다녔다.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서 시퍼런 불똥이 일었다. 어머니는 머리채를 붙잡힌 채 나뒹굴었다. 윤 선장 부인은 닥치는 대로 어머니의 몸뚱이를 후려 패고 짓밟았다. 어머니도 두 팔을 휘둘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국 그녀의 사나운 기세에 밀려 피투성이가 된 채 혼절했다. 윤 선장 부인은 어머니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다. 윤 선장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집으로 들어섰다. 어머니가 가볍게 몸을 떨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의 얼굴을 힐끔 내려다보았다. 눈 밑으로 손톱 자국이 나 있고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일 마치고 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어머니는 나의 눈길을 피한 채 말끝을 흐렸다. 나는 캐비넷을 열어 구급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당겨하는 무릎 위에 턱을 고인 채 깊숙이 몸을 말아 넣었다. 눈가에서 고기빈을 떨어지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바닷가로 뛰어갔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데도 몸에 한기가 들었다. 갈매기가 날고 파도가 저만치 달아났다가 다시 밀려들기를 반복했다. 나는 박힌 돌처럼 앉아 일렁이는 파도만 바라봤다. 주위가 컴컴해진 다음에야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매일같이 술주정을 부리며 항구를 어슬렁거렸다. 죄책감이 뒤엉킨 얼굴이었다. 무언가가 입질을 시작한다. 준악주를 조금 당겨본다. 묵직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다. 손맛이 좋지 않다. 장어가 입질을 할 때는 몇 번 톡톡 건드리다가 한 입에 덥석 삼킨다. 그에 반해 행락상어는 입질도 없이 그냥 덥석 물고 꼬리부터 흔들어댄다. 장어와 행락상어는 입질부터 다르다. 나는 해왔던 습관대로 준악주를 걷어 올린다. 아니나 다를까 행락상어 새끼가 올라온다. 나와 녀석은 서로 낚싯줄을 잡아당긴다. 서서히 수면 위로 녀석이 어른거린다. 어장이 되려면 첫 번째 준악부터 장어가 달려올라와야 하는데 장어가 한 마리 매달려 있으면 행락상어는 세 마리씩 달려있다. 어장이 신통치 않다. 나는 행락상어 대가리를 칼등으로 내려친다. 행락상어는 잠시 기절한 채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단번에 대가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훑어낸다. 그래도 꿈틀댄다. 느닷없이 머리가 잘려나간 이 참상에 대해 놈의 몸뚱아리가 항변을 하는 것 같다. 피가 나도록 가죽을 긁어낸다. 나는 행락상어 새끼 몇 마리만 수족관에 넣고 나머지는 다시 바다로 던진다. 수족관에는 미끄럽고 물컹한 파래가 끼어 있다. 수시로 물갈이를 해주고 꼼꼼하게 청소를 하는데도 파래는 비좁은 수족관에서 꿋꿋이 씨앗을 퍼뜨린다.
극성스러운 손길을 피해 씨앗을 퍼뜨리는 파레이 강인함이라니. 또 다른 준악을 걷어올린다. 수면 위로 햇살이 세차게 빗금을 그리고 있다. 일렁이던 파도의 굴곡도 잦아든 것 같다. 행락상어 새끼가 주렁주렁 올라온다. 녀석의 아감딱지를 잡는다. 지느러미에 손등을 찔린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쓴웃음이 나온다. 행락상어 때문에 어장을 망쳐 생활하기도 힘들다는 윤 선장 부인의 얘기가 빠르게 되살아난다. 일주일 전이다. 윤 선장 부인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팔딱거리는 생선을 내려놓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니는 당신 마음 내가 다 안다는 눈길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바다를 휘휘 둘러본다. 이따금 지나가던 고깃배도 보이지 않는다. 행락상어 때문에 준학을 포기한 배들이 많아서일 게다. 나는 횡댕그렁하게 수족관에 담겨있는 행락상어 새끼를 본다. 쓴 입맛이 다셔진다. 행락상어만 잔뜩 잡아 집으로 가는 날이면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주변을 서성거렸다. 내가 말 안 했어. 행락상어가 다니는 물때를 피해 준학을 풀어야지. 사고 이후 좀처럼 어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물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이따금 물때가 좋은 날이면 바다로 나가 장어 준학을 놓았다. 멍청한 행락상어는 꼭 아버지의 준학 낚시를 피해 다녔다. 장어만 몰려들었다. 어장에 조금씩 재미를 붙인 아버지는 혼자서도 곧잘 준학을 풀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겨운 풍경이었다. 뱃사람이 비린내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었다. 아버지도 보았을 것이다. 바다에 떠있는 뗏목 같은 고깃배를, 조그마한 배에 목숨을 의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뱃사람들의 굵은 손가락을. 단언컨대 그것은 분명 험한 바다와 대거리하는 뱃사람의 가열한 숨결이었다. 바다에서 파도를 보듬고 혹은 폭풍우에 차이면서 사계절을 났다. 터럭바람에도 뒤집힐 것 같은 고깃배는 한겨울의 끄트머리에서 봄을 건너는 나루였다. 굼실굼실 일항이 밀려들 때면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찡함 때문에 다시 어장을 나섰을 터였다. 아버지는 윤 선장과 함께 바다로 갔다. 이름도 갖지 못한 서러운 배였다. 밀물의 끝자락, 바다는 푸르른 빛으로 반짝거렸다. 6발 깊이로 잠겨있던 준학을 걷어올렸다. 장어는 어두운 밤이나 탁한 물을 좋아했다. 낮에는 밑으로 내려가고 밤에는 6발 깊이에서 무리지어 다녔다. 일몰 후와 만조 때에는 미친 듯이 입질을 해댔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손맛을 보았다.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조심스러운지 나는 말조차 건네지 못했다. 살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맵고 짠 소소리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어느 한 구석 어디에도 틈이 보이지 않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받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와 윤 선장은 장어를 2상자나 잡아왔다. 장어의 눈은 생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꼬리를 턱턱 쳐대 장어의 꼬리 부분만 따로 잘라 밥상 위에 올렸다. 윤 선장이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썰물과 밀물의 바닷길에
준학을 놓았다. 고깃대의 길목이었다. 바람에 아우성치는 바람개비, 고개를 쳐들고 밀려드는 파도의 비틀거림에 장어가 숨어 있었다. 밀물을 따라 올라오고 썰물 때 물러가는 장어 특유의 습성이었다. 나는 허연 살이 뒤집힌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자면 파도는 수그러들겠지만 시린 마음은 어떻게 달래나 싶었다. 아버지의 공허한 눈동자를 못내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준악줄을 감아 올린다. 파도가 많이 잦아들었다. 낚싯줄 사이로 투둑하는 소리가 들린다. 행락상어 특유의 입질이다. 준악을 올릴 때면 늘 행락상어와 전쟁을 치른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고기를 놓치면 다시 노리면 되지만 사람을 놓치면 평생 가슴에 남아 아리다고 말끝을 흐렸다. 행락상어가 왜 낚시를 물고 장어가 왜 장어의 꼬리를 무는지 알아? 그리워서 그래, 그리워서. 입질을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워서 무는 거야. 어부들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가슴이 서늘해진 탓이었다. 그때 그 일은 아버지의 가슴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2년 전이다. 별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심하게 가물거렸다. 파도의 출렁임도 예사롭지 않았다. 파도 소리에 길고 짧은 소리에 물보라가 꼭지를 틀어 올렸다. 그나마 토막토막 썰린 파도 줄기는 된바람에 하얗게 벗겨지며 물보라를 휘날렸다. 아버지와 뱃사람들은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해경과 어촌계에서 모든 배를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다. 3월 중순이면 봄기운이 감돌아야 할 때인데 눈발이 희끗거렸다. 이틀 동안 온 바다를 헤집었지만 뱃사람들의 흔적은 없었다. 해경 담당자는 시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바다를 뒤집고 다녔다. 조수가 끊임없이 밀려와 흰 포마를 날렸다. 낫달도 시퍼렇게 얼어붙어 있었다. 용왕님 불알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요동치는 배에 몸을 내맡긴 채 허연살이 뒤집힌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바다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거대한 자궁이었다.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뱃사람들은 영혼을 저당 잡혀야 했다. 그들은 영혼을 저당 잡힌 것도 모자라 육신까지 남김없이 바치곤 했다. 거대한 자궁은 생계를 유지하는 끈이었고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이었으며 이마에 파인 굵은 주름은 모진 풍파를 이겨온 바다 삶의 낙인이었다. 긴 여운에 애달픈 물새 소리가 들렸다. 썰물이었다. 빠져나가는 살인물이 귓전에 철썩거렸다. 바닷물을 잔뜩 머금은 뱃머리가 그 무게만큼이나 강한 저항력으로 일항을 밀어냈다. 비릿한 해감내가 스멀스멀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내 몸이 바닷바람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가슴 한구석이 쩌릿쩌릿 아파왔다. 먼 바다로 고개를 돌렸다. 이랑 꼭지가 바람에 핥히고 있었다. 수색 작업을 벌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다. 병원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지나가던 배에 구조된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사고 당일 아버지는 배를 몰고 바다로 갔다. 고깃대가 몰려다니는 길목이었다. 이강망 근처에 부표를 던져놓고 준학을 놓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느닷없이 몰아친 강풍으로 거센 파도가 꼭지를 하얗게 틀어올렸다. 돌풍이 불고 굵은 파도덩이가 하늘로 치솟았다. 먹구름에 쌓인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가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바람이 북동풍으로 변했다. 자욱한 물보라가 이내처럼 피어올랐다. 해면이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간 순간 마치 빙산이 물속에서 급속히 수면에 떠오를 때처럼 한꺼번에 솟아올랐다. 뱃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파도덩이가 거품을 일으키며 소용돌이 쳤다. 뱃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파도를 타고 떠오르지 못한 고깃배는 순식간에 뒤집혀 버렸다. 그때였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선원들 앞으로 청상아리 떼가 나타났다. 먹잇감을 찾고 있던 청상아리들이었다. 아버지는 공포에 찬 눈으로 청상아리 떼를 바라보았다. 시선이 마주쳤다. 청상아리는 꼬리를 쳐대며 다가왔다. 떡 벌린 입속으로 날카로운 이빨이 보였다. 아버지는 부서진 나무판자 위로 기어 올랐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등 지느러미가 파도를 가르며 쏜살같이 다가왔다. 순간 꼬리 지느러미에 걸린 나무판자가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얼굴과 가슴에 세차게 떨어졌다. 통증이 몰려왔다. 피부가 찢어지고 벌건 생살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나무 판자를 놓지 않았다. 판자에 몸을 붙인 채 두 팔과 두 다리로 미친 듯이 물살을 헤쳤다. 파도가 몸에 부딪힐 때마다 날카로운 청상아리의 이빨이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았다.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다. 얼마나 흥분하고 놀랐는지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명성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술을 마시게 된 것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이 방황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그날 출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뱃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터이고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막막함이 아버지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었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며 승용차까지도 압류당해 길바닥에 나앉았다. 사고 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엇나가기 시작했다. 술집을 떠돌면서 한 잔 두 잔 걸친 술기운으로 시비를 걸고 술주정을 부렸다. 그런 날이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파손된 기물을 변제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무엇을 깨트리고 부수는 행패도 문제였지만 아무에게나 반말이었고 수틀리면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악담을 퍼부어도 씁쓸하게 아린 입술만 들어올렸다. 그 웃음이 어찌나 처연한지 말조차 건네지 못했다. 살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맵고 짠 바닷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빈틈을 보이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였다. 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 아버지는 인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냈다. 거센 파도를 따라 장어무리를 쫓아다녔다.
그 덕에 생활터전을 마련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버지는 뛰어난 어부였고 성실한 가장이었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제법 큼직한 고깃배를 소유한 선주였다. 바다로 나갔다 하면 만선이었다. 귀신처럼 물길을 알고 준학을 놓으면 수족관 가득 장어를 잡았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강인해 보였다. 떡 벌어진 가슴팍은 검투사를 연상시켰다. 사실인즉 아버지처럼 잘 나가는 어부도 흔치 않았다. 그만큼 선주로서 권위가 있었다. 나는 준학주를 감고 멈추기를 반복한다. 녀석이 낚시를 물고 이리저리 끌리듯 올라온다. 준학을 잡은 손끝으로 전해오는 손맛이 제법이다. 나는 팽팽하게 준학줄을 당긴다. 녀석이 수면 위로 어른거린다. 조금 더 감아 올린다. 지느러미가 파란 수면 위로 선을 긋는다. 칼을 들어 준학줄을 자른다. 툭 하고 낚싯줄이 잘린다. 행락상어 새끼가 균형을 잃고 빙그르 돈다. 곧이어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먼 바다에서 달려온 물결들이 허옇게 거품을 토해낸다. 바다의 동료들을 다 내어주고 괴로워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얼핏 머릿속을 헤집는다. 고기를 놓치면 다음에 다시 노리면 되지만 사람을 놓치면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 아리다는 아버지의 말이 가슴팍을 시리게 만든다. 나는 바람에 쓸리는 일항에 눈길을 박는다. 일항이 굽실거리며 굵은 주름을 만든다. 풀어헤친 일항 사이로 언뜻언뜻 행락상어 새끼가 보였다 사라진다. 행락상어의 등 지느러미에 찔린 손등이 화끈거린다. 나는 전진 기어를 넣는다. 깃발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펄럭인다. 캐를 반듯하게 쥐고 허옇게 꼭지를 틀어올리는 물보라를 본다. 먼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뱃머리 쪽으로 세차게 몰아친다. 맞은편에 이강망이 보인다. 청상아리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싶다. 그 음산함이 가슴 한복판에 박힌 것처럼 쓰려온다. 나는 일항의 출렁거림을 본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썰물 때라는 것 외에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 물살이 터져 오르거나 거품이 이는 곳도 없다. 바다는 잠에 취한 짐승처럼 흐느적거릴 뿐이다. 새파란 파도줄기 끝에 붙어있는 물갈래가 경실하게 솟구쳐 오른다. 바람이 설핏 스친다. 비릿한 해감내와 눅눅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다. 이런 물때에는 청상아리가 비린냄새를 맡고 종종 출몰한다. 그물을 찢고 고기를 잡아먹기도 한다. 태양은 여전히 투명한 햇살을 쏟아내고 있다. 바다는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이다. 그저 출렁거릴 뿐 비명소리나 처절함은 잊고 있다. 아니, 지우고 있다. 썰물이 되면 바람도 자는 법이지만 이강망이 젖은 곳은 파도가 성질머리를 부린다. 나는 엔진 마력을 높인다. 일렁이는 파도는 강렬한 햇빛을 되받아 반짝인다. 햇살이 흩어진 바다, 그 바다 위에 가물거리는 금가루 빛을 소주에 채워 어부들의 혼을 달래주고 싶다. 물살이 어른거린다. 윤 선장 고깃배다. 아버지도 함께 타고 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진다. 달그락거리는 파도 소리와 물새 소리도 간간히 들려온다. 윤 선장 고깃배가 천천히
이강망 주위를 돈다. 바다는 진한 햇살을 머금은 채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엔진 소리는 빨라지기도 하고 신음이 되기도 하고 비명 같은 소리가 되기도 한다. 파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밀려든다. 아버지가 날카로운 작살 끝을 쓰다듬는다. 무언가를 곱씹는 얼굴이다. 나는 작살을 매만지는 아버지의 손길을 본다. 작살이 섬뜩하게 보인다. 문득 불안해진다. 혹시 청상아리가 나타났을까? 한동안 기척이 없다.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해면을 노려본다. 이강망이 처진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놈들이 비린냄새를 맡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소나귀에 힘을 준다. 이강망에서 희미한 물방울이 피어오른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싶다. 마른 침이 꿀꺽 삼켜진다. 이강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물방울이 예사롭지 않다. 나는 양껏 들이쉰 숨을 내쉬지 않고 눌러 참는다. 수면에서 커다란 청상아리가 확 달려들 것만 같다. 놈들의 움직임은 깜짝 놀랄 만큼 빠르다. 강렬한 햇살의 그림자가 일순 출렁이더니 이강망 오른쪽에서 희끗희끗한 물자국이 생기기 시작한다. 조바심이 인다. 고깃대가 촘촘한 이랑 사이로 떠오른다. 분명 놈들이 나타난 거야. 고기들이 놀라서 발광하잖아. 아버지가 바닷속으로 큼직한 돌멩이를 내던진다. 윤 선장이 상황을 지켜본다. 나는 배를 몰고 가까이 다가선다. 파도 소리의 울림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온다. 고깃대도 무엇에 놀란 듯 물 위에 떠 퍼덕거린다. 윤 선장이 숨을 죽인 채 부표에 연결된 그물을 응시한다. 얼굴이 땀으로 뒤범벅이다. 물새들이 날개를 치며 날아오른다. 아버지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수면을 노려본다. 파닥파닥 꼬리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행락상어 몇 마리를 이강망 안으로 던져넣는다. 청상아리가 미친 듯이 물살을 일으킨다. 배가 줄여있는 탓이다. 바다는 순식간에 청상아리 떼로 아수라장이 된다. 녀석들이 이강망 어장을 찾는 이유는 허기 때문이다. 청상아리는 체내에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두지 못한다. 사냥을 위해 최대한의 운동량을 쓰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고 만다. 하루만 굶주려도 미쳐 날뛴다. 행락상어의 비린내를 먼저 맡은 청상아리가 아가리를 벌린다. 다른 녀석이 달려든다. 화가 난 놈이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억센 턱으로 행락상어를 물고 늘어진다. 몸통이 찢겨나간다. 아버지는 선심을 쓰듯 장어를 던져준다. 녀석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나는 수면 아래를 내려다본다. 뒤통수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진다. 행락상어를 개걸스럽게 먹던 청상아리는 젊은 수컷이다. 수면 아래에 있는 청상아리는 분명 암컷이다. 덩치도 만만찮다.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세차게 흔들어댄다. 그물에서 빠져나온 고기를 한 입에 삼킨다. 놈들의 모습이 물 위에 떠 어릿거리는 햇빛에 비쳐 어렴풋하게 보인다. 나는 작사를 단단히 움켜쥐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킨다. 아버지와 윤 선장도 숨을 죽이며
이강망 가까이 뱃머리를 들이민다. 햇살이 물속으로 빗금을 긋는다. 어렴풋이 놈들이 보인다. 나는 청상아리에 몸통을 겨냥하고 작사를 어깨 위로 쳐든다. 바닷속에서 몸부림치는 놈들의 파동이 물결위로 아련히 전해온다. 음산하게 알아대는 신음소리 같다. 작사를 쳐든 어깨와 팔이 뻣뻣해질 만큼 힘을 준다. 나는 청상아리들이 물 위로 등을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아버지도 작사를 움켜잡은 소나기에 힘을 준다. 놈들이 터진 그물입구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예상했던 대로 수면 위로 희끗희끗한 것이 튀어오른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작사를 내리꽂는다. 작살에 찢겨 흘러나온 청상아리의 핏물이 보인다. 분명 작살에 찔린 흔적이다. 아버지가 목청을 높인다. 이대로는 놈들을 당할 수 없어. 그물을 풀자. 저놈들이 선원들을 찢어먹은 놈들이겠지? 맞아, 틀림없어.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본다. 두 눈에 두려움이 깃들어 있다. 나는 작사를 빼들고 물속을 겨눈다. 배 주위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한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다. 윤 선장이 비명을 지르며 작사를 휘두른다. 청상아리는 날카로운 꼬리지느러미로 수면을 휩쓸며 솟구친다. 아버지가 갑판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인다. 청상아리가 몸을 뒤튼다. 녀석의 턱이 열렸다 닫힌다. 물 위로 튀어오른 녀석들의 대가리가 다시 파도 속으로 사라진다. 굶주린 녀석들이 이강망에 남아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아버지는 수면을 노려보곤 아랫입술을 비틀어 올린다. 이강망으로 포위해버려야겠어. 그래야겠어.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바닷속으로 그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청상아리 떼는 그런 와중에도 눈을 번뜩이며 물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아가리에서 살점과 내장이 뒤섞인 걸쭉한 액체가 흘러내린다. 마치 뱃사람들의 인육을 뜯어먹다 들킨 문어의 눈빛이다. 청상아리 몇 마리가 고깃배 주위를 맴돈다. 한 녀석이 배의 옆구리를 주둥이로 들이받는다. 고깃배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린다. 아버지가 뒤로 넘어진다. 갑판 위에는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 바다로 굴러떨어지기 직전이다. 윤 선장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끌어올린다. 청상아리가 방향을 튼다. 나는 어금니를 악물고 그물을 푼다. 그물은 놈들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위협적으로 넓게 펼쳐진다. 순간 커다란 청상아리가 수면 위로 치솟아 오르며 주둥이를 쩍 벌린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난다. 윤 선장이 뱃머리를 돌리며 악을 쓴다. 아버지는 청상아리를 향해 세차게 장대를 휘두른다. 퍽 소리를 내며 장대가 녀석의 대가리를 후려친다. 청상아리가 요동친다. 잠시 뒤 등지느러미가 물살을 가르며 떠오른다. 녀석이 수면을 가르며 윤 선장의 고깃배를 향해 곧장 돌진한다. 솟아오른 녀석의 우악스러운 입이 아버지를 덮친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다. 놈이 아버지의 팔을 물어뜯는다. 나는 작사를 내던진다.
놈의 몸통으로 곧장 날아가 작살이 꽂힌다. 아버지의 팔에서 핏물이 흘러내린다. 윤 선장이 재빨리 웃옷을 찢어 상처를 감싼다. 나는 그물이 쳐진 이강망 주위를 둘러본다. 그물이 청상아리 떼를 서서히 삼키고 있다. 고물에 매달려 있는 그물이 점점 이강망 어장을 좁히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수면을 노려본다. 그래, 그물에 걸려들어라. 네 놈들도 죽은 목숨이다. 그렇고 말고 이놈들도 끝장나는 거지. 윤 선장이 맞받아친다. 나는 소나기를 걸어준다. 녀석들의 팔딱거리는 움직임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배가 심하게 흔들린다.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청상아리가 수면 위로 튀어오른다. 백가죽이 선명하게 보인다. 지느러미와 몸통에 그물이 감겨 있다. 다른 놈들도 지느러미를 드러낸다. 청상아리가 그물을 물어뜯는다. 그물코가 터진다. 나는 작사를 들어 올린다. 그물에 걸려있던 녀석이 경련을 일으킨다. 몸을 뒤흔드는 엄청난 힘과 함께 새끼가 뱃속에서 튀어나온다. 청상아리가 지느러미를 부르르 떤다. 마지막 진통과 함께 피가 쏟아진다. 또 한 마리의 새끼가 튀어나온다. 새끼들이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며 힘겹게 어미 주위를 빙빙 맴돈다. 어미는 천둥과도 같은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꼬리를 세차게 뒤흔든다. 핏물과 함께 새끼들을 멀리 밀어낸다. 놓친 고기는 다음에 다시 노리면 되지만 사람을 놓치면 평생 가슴에 남아 아리다는 아버지의 말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다. 나는 어깨까지 쳐들었던 날선 작사를 내려놓는다. 바다와 대거리하며 살아온 청상아리의 가쁜 숨결이 바다에 녹아있는 듯 싶다. 파도를 보듬고 혹은 폭풍우에 차이면서 사계절을 낯설 터이다. 어미의 뱃속에서 막 세상에 나온 어린 것들은 터럭바람에도 으스스 떨며 살아가야 한다. 뒤집힐 것 같은 파도 끝자락을 잡고 겨울을 건너야 할 터이다. 몸부림치던 청상아리의 백가죽이 하늘을 보고 있다. 새끼들이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빙빙 돈다. 그물에 걸려있던 청상아리가 새끼들을 그렁하게 바라본다. 아버지의 눈에도 처연함이 묻어 있다. 내 가슴도 먹먹해진다. 눈을 반쯤 감은 채 바다를 바라보는 청상아리가 외딴 섬처럼 보인다.